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편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전쟁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이 직접 맞는 이야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어가 전광판을 봤습니다. 17XX1대. 그래, 아직은 괜찮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 500원, 아니 30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출근길은 더 길게 느껴지고 주말 드라이브는 망설여지고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지고 아이들 용돈까지 계산기로 두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전쟁은 총소리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격표로도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목구멍처럼 좁은 길인데 이 길이 흔들리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한꺼번에 경직됩니다. 해협 자체의 폭은 수십 킬로미터지만 유조선이 실제로 안전하게 오가는 항로는 왕복으로 나뉜 아주 좁은 길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군함이 길을 막는다 같은 영화 장면이 아니라 훨씬 조용한 방식입니다. 보험이 끊기고 선주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배를 세우고 주요 해운사가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바다는 열려 있는데도 물류가 멈춥니다. 이걸 시장은 사실상 봉쇄로 받아들이죠. 최근 충돌이 격화된 뒤 전쟁 위험보험이 중단되거나 고위험 구역이 넓어지면서 선박들이 해협 앞바다에 정박하고 일부는 아예 아프리카 남단으로 크게 우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조선이 우회하면 운항기간이 길어지고 연료가 더 들고 선박이 묶이면 운임이 급등합니다. 어떤 날은 초대형 유조선 하루 운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원유를 가져오는 비용이 먼저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그 물량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필품 원가가 흔들리는 사건이 됩니다. 정부는 비축유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비축유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가 실제로 움직이느냐. 둘째, 보험과 운임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이 둘이 흔들리면 가격은 현실보다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숫자를 당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제일 궁금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갑은 얼마나 맞느냐? 기름값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르고, 마트 물가가 오르면 외식이 오르고, 외식이 오르면 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결국 한 달 카드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가 위기는 늘 전광판에서 시작해 영수증으로 끝납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단기 충격을 상상해 봅시다. 불안이 1, 2주만 커져도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시차를 두고 따라오지만 결국 움직입니다. 이 구간에서 흔히 거론되는 그림이 리터당이 300원에서 2, 500원대입니다. 지금 7X1대에서 600, 800원이 뛰는 셈이죠. 어떤 분은 600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600원이 한 달에 몇 번 반복되는지를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왕복 40km 출퇴근을 주 5일 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달로 치면 대략 800km를 달립니다. 연비가 12km라면 한 달에 60, 70리터 정도를 쓰게 됩니다. 리터당 700원만 올라도 월 4만, 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여기에 주말 장보기, 아이들 학원 라이딩, 병원 방문, 부모님 댁 방문까지 붙으면 6만, 8만 원은 금방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외식 한 번, 배달 2번, 장바구니에 과일 한 팩입니다. 결국 내가 줄이는 소비가 생기고 그 소비가 줄어든 만큼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단기 충격이 단기인데도 이미 경제의 공기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기 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건 택배와 배송입니다. 트럭과 물류센터는 기름값에 민감합니다. 배달료가 오르면 주문은 줄고 주문이 줄면 자영업자는 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냉장 물류비가 오르면 유제품과 신선식품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마트에서 우유를 집었는데 가격표가 다시 붙어 있으면 그때 체감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전쟁 뉴스가 내 냉장고까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한 달 정도 이어지는 중기 장기화입니다. 저는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부터는 모두가 버티기가 아니라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한 단계 더 올라붙고 보험과 운임이 계속 비싸면 휘발유 가격은 이 700원에서 이 900원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타격은 이동이 잦은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영업직, 현장직, 돌봄 노동, 자녀 등 학교를 책임지는 부모님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하루 100km를 움직이는 분들은 리터당 몇백 원 상승이 월 10만 원 단위로 꽂힙니다. 화물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떠올려 보세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오릅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줄고 올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사장님의 수입이 아니라 알바생의 근무 시간과 직원의 초과 근무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바로 못 올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장 먼저 누르는 버튼은 늘 비슷합니다. 연장 근로를 줄이고 채용을 멈추고 외주를 축소하고 비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중기 충격은 단순히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소득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충격은 수출 산업에도 부담을 줍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부품 조달이 꼬이고 글로벌 소비가 고유가로 둔화되면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더 빨리 반응합니다. 주식시장은 실물보다 먼저 겁을 먹고 환율은 불안을 따라 움직이고 그 환율은 다시 기름값과 물가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언제 끝나냐보다 어떻게 버티냐를 묻습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장기화, 2달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유가가 아니라 생활 시스템이 바뀝니다. 국제 유가가 150달러 수준을 향해 가고 해협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0원에서 300원대까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순간 가격표가 아니라 경고문을 읽는 기분이 됩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다. 그리고 장기화가 무서운 이유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 같은 원재료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은 곧 생활필수품 원가 상승으로 번집니다. 여기에 전력과 가스의 도매 비용 압박이 커지면 공과금 인상 압력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대출 이자는 가계의 목을 조입니다. 결국 한 가정이 체감하는 부담은 연료비만이 아니라 난방비, 전기료, 식비, 외식비, 이자 부담까지 합쳐진 생활 전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쌓인 가족이 한 달에 120리터 정도를 쓰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리터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면 연료비만 16만 원대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식자재, 택배비, 외식비, 공과금 압박이 겹치면 체감은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허리띠를 한 칸 조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입니다. 학원을 하나 줄일까? 보험을 조정할까? 외식을 끊을까? 차를 덜 탈까? 정말로 선택지가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가진 대표 카드는 비축유, 도입선 다변화, 세금 조정, 그리고 물류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비축유는 단기 급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충격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입선을 바꾸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어디서 사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협이 불안하면 보험이 붙지 않고 보험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변수는 하나로 모입니다. 항로가 실제로 안정되고 보험이 돌아오고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하는가? 산유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해협을 피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홍해 쪽 항만으로 보내거나 특정 지역으로 수출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회는 가능한 만큼만 가능합니다.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항만과 파이프라인은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회 뉴스가 나와도 완전히 안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나온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이 다음날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주유소의 기름은 어제 들어온 재고이고 정유사가 사온 원유는 몇 주 전 계약이며 운임과 보험료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표가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버티는 게 가게의 관건입니다. 이런 조용한 봉쇄는 왜 더 위험하냐면 해결이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길을 뚫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시장이 체감하는 정상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동안 한 번이라도 피격 소식이 나오면 보험사는 즉시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보장을 걷어들입니다. 선주는 그 순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번 맞으면 끝인데 지금 이 운임을 받고 들어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실제로는 길이 열려도 배가 안 들어가는 기묘한 상태가 생깁니다. 항로는 열려 있는데 물동량이 회복되지 않으니 공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가격은 계속 높은 곳에 머뭅니다. 이번 충돌의 배경도 복잡합니다. 핵 협상, 제재, 영내 동맹, 선거 정치까지 얽히면서
어느 한쪽이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해협은 군사력보다 더 강한 카드가 됩니다. 단 한 번 닿겠다는 말만으로도 전 세계의 비용이 흔들리니까요. 실제로 해협 주변에서는 드론과 미사일, 해상 방해 장비 같은 비대칭 방식이 거론되고 항만이나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섞이면서 불안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100% 확정이 아닙니다. 시장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능성만으로 움직입니다.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 운임이 먼저 오르고 보험이 먼저 끊기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고 쌓기가 다시 가격을 올립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LNG입니다. 한국은 석유뿐 아니라 가스에도 민감합니다. 가스는 특히 겨울철 난방, 여름철 전력 수요와 맞물리면 체감이 급격합니다. LNG가 비싸지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고 그 단가가 누적되면 언젠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압박으로 나타납니다. 당장 다음 달 고지서가 바뀌지 않더라도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위기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름엔 전기, 겨울엔 난방, 그리고 사계절 내내 물가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택시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 배달기사님, 학원 셔틀 기사님, 이분들에게 유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리터당 200원이 오를 때는 좀 빡세네 정도였지만 700원, 1,000원이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태의 수입 구조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는 속도가 곧 삶이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가격 통제보다 충격 완화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거나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재정과 정치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 끌면 끌수록 결단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대응도 점점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초반에는 재고로 버팁니다. 그러다 중기 구간으로 들어가면 계약을 다시 씁니다. 운송비 조항을 바꾸고 납품 단가 협상을 다시 하고 최악의 경우 공급처를 바꾸거나 생산 계획을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교섭력이 약한 쪽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하청업체, 그리고 고정비가 높은 업종들이죠. 그래서 고유가 위기는 늘 경제 전체보다 개인의 체감이 더 빨리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 국제유가 자체의 급등입니다. 둘째, 운임과 보험료의 폭등입니다. 셋째, 환율의 불안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움직이면 국내 가격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위로 뗍니다. 특히 환율은 사람들의 불안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사오는 원유가 더 비싸지고 그 비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가 자극되면 금리 부담이 커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꺾입니다. 이건 기름값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금융비용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의 행동과 생존의 행동을 분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의 행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패닉 바잉입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기름을 가득 채우고 생활 필수품을 쌓아두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마음을 진정시켜도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당겨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패닉셀링입니다. 뉴스 한 줄에 자산을 전부 던져버리면 손실은 확정되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존의 행동은 훨씬 소박합니다. 당장 이번 달 고정비를 점검하고 다음 달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이동 루틴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지출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같은 팀이 되어 이번 달은 이렇게 버티자라는 합의를 만드는 겁니다. 위기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많으니까요. 자동차를 바꾸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전기차로 갈아타기 어렵다면 하이브리드나 연비 좋은 중고차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고유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차를 꼭 사야 하는 시기라면 유가가 안정되는지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선택은 각자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늘리는 겁니다. 고유가 국면에서 통제할 수 없는 건 해협과 국제정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운전 습관, 내 고정비, 내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빠져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갑은 더 빨리 찢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내 연료비 민감도를 숫자로 아는 겁니다. 한 달 주행거리와 연비를 적어보고 리터당 100원이 오르면 내 지출이 얼마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를 알면 뉴스가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둘째, 동선을 묻고
불필요한 주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셋째, 차량 관리만 제대로 해도 연료가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불필요한 짐, 급가속과 급제동 같은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고유가 국면에서는 월말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가계의 고정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유가가 길어지면 물가 압박이 커지고 그 압박은 금리와 이자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다시 보고 급한 지출을 막을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소비를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게 재배치하는 겁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상에 꼭 필요한 소비는 지키되 충동성 지출과 반복 구독,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같은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투자 이야기도 빠지지 않겠죠. 이런 국면에서는 에너지, 운송, 방위산업 같은 업종이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반대로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테마 따라가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 방향으로 몰리면 한 방향으로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집니다. 위기 국면에서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현금 여유를 확보하고 포트폴리오가 특정 변수 하나에만 걸려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다만 언제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날 때까지 버틸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유소 전광판 숫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도 그겁니다. 공포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계획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의 지갑이 뉴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버텨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호르무즈가 며칠 안에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보험과 운임까지 포함한 진짜 정상화가 늦어지느냐. 길이 막히면 가격표는 늦게 따라올 뿐 결국 따라옵니다. 길이 열리면 가격표는 당장 내려오진 않아도 내려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뉴스의 자극적인 한 줄보다 물류가 실제로 회복되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정박한 유조선이 줄어드는가, 우회가 줄어드는가, 운임이 안정되는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지갑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출퇴근 비용인가요? 장바구니 물가인가요? 대출 이자인가요? 아니면 투자 계좌인가요? 댓글로 가장 두려운 지점을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는 가게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출 방어 루틴과 업종별로 먼저 흔들리는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계획으로 버텨야 합니다. 경제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